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 텐데요. 김용민 이사장은 지금 목사고시에 전념하고 있어서 네, 누가 절로 가셨다고 하는데 절로 가신 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평안한문 공명선거 감시단장 김디모데 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예. 방송 끝나고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끝나고 이제 해단식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좀 홀가분하시겠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지선까지 연임해서 계속 달려왔는데요. 네. 그 대장정의 공명선거 감시 활동에 막을 내립니다. 네. 그러나 목사님은 막이 아니라는 거 계속 조사나 해결해야 될 것들이 저 송치된 거나 재판이 열리면 또 처리할 네. 것들이 있어서 네. 이후에도 평안함과 협력해서 유종의 미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선거가 또 2년 후에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마무리될 때쯤 되면 또 시작할 것 같아서 네, 예, 꼭 꼈다. 이게 의외로 네. 예, 너무 빡셉니다. 네, 그래서 예, 더 훌륭한 분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예,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은요. 네. 예. 뭐 되게 여담이지만 제가 경찰 조사 안 받게 되니까 그 경찰들이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목사님을 예. 계속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받으러 갔을 때 어떤 네. 수사관님들이 그 여성분 안 오십니까? 그래서 누구라고 하니까 약간 그 좀 피부색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그래서 그분 안 온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좀 안도하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셨습니다. 네, 저는 몇 번 안 가긴 했는데 네. 그 총장 대행 잠깐 할 때 몇 번 예, 갔었거든요. 아주 근데 인상에 남으셨던 것 같으세요. 이제 수사관님.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되게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사설이 길어졌는데 오늘 정말 게스트, 중요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NK비전 20 대표 최재형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처음 이렇게 목사님을 뵙게 된 거는 개인적으로는 전광훈 목사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권 기자님하고는 그랬죠. 네, 네, 저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정말 더 중요한 이력은 통일운동가. 아, 맞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6월은 또 호국보훈의 달이고 네, 요즘에 이제 남북 관계도 다시 긴장 모드로 가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되게 귀한 책도 내셔서 오늘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길 최재형 찾아와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같으신 경우에는 네. 그 온갖 북한 관련 가짜 뉴스가 아주 난무할 때 현지에 가셔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팩트 체크를 해주신 분으로 너무 유명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네.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예. 가짜 뉴스, 왜곡 정보 그런 것들을 아주 칼같이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네. 다 찝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정말 팩트 체크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틈을 주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관련해서는 저는 북한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은 되게 신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요 점을 꼭 강조해드리고 고맙습니다. 싶습니다. 좋은 네. 얘기들 하신 거죠? 네, 아니, 근데 목사님 좋은 얘기입니다. 아시지만 제가 사람에 대한 평가 되게 칼같지 않습니까? 엄청 칼같으신 네, 분이십니다. 예. 저는 진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칭찬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권지영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분들은 확실한 분들만 제가 소개해 봤습니다. 네.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긴장 상태잖아요. 북한은 연발 이제 네. 계속 미사일도 쏘고 있고 좀 이거 어떻게 일단 보실까요? 정세 분석부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최근에도 뭐 8발을 연발로 하루에 다 발사하면서 큰 이제 긴장을 고조시켰죠. 네네네.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은 뭐 교황이 방한을 하든 한국에서 대선을 치르든 네. 그거를 배려한다거나 거기에 무슨 어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일정을 뭐 변화시키거나 체인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황이 방문했을 때도 교황이 한국을 방한할 때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니까 돌아간 다음에 발사를 해도 되는데 교황 방문 중에도 미사일 발사를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이웨이 언제나 자국의 방위권 또
수호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군사 계획이나 핵무기 고도화 첨단화를 위한 그 계획에는 추호도 일정 변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윤석열이가 당선되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북측에서 좋아할 줄 알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독대에서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핵 보유국가가 됐고 헌법에도 핵 보유국 천명을 하고 굉장히 좀 고도화돼 있지만 아직도 시험 단계가 있고 발사를 더 많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개성공단도 개방되고 남북 화해 무드가 굉장히 이제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처럼 미사일 발사 훈련을 계속 또 쏘는 거는 또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땡판을 치듯이 이렇게 아주 악마화하는 역할을 해야 오히려 이 발사 훈련을 하는 것도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의 윤석열 정부가 아주 극우의 지점에 있다면 바로 옆에 문재인 정부, 네.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북한에서도 여기기 때문에 뭐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은 뭐 어떤 정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제하고 어떤 정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제하지 않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이렇게 미사일 훈련을 계속 올 1월부터 올 1월만 해도 최근에 8발까지 엄청나 많은 그 횟수가 미사일 발사 훈련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미사일 발사 훈련은 우리 남측이나 미국이 늘 이렇게 다른 용어로 쓰잖아요. 도발했다고. 네. 사실은 이제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왜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은 국경을 가진 나라고 주권 국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네.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방위권 차원에서 또 남측에서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지 한미일 그 삼국 체제로 훈련을 하고 동맹 훈련을 하지 그런 상황에서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도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도 네. 공군기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수시로 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니까 잘 알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샬 군도로 쏴요, 거기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마샬 군도의 그 어느 해역으로 이렇게 늘 발사 훈련을 하는데 네. 그럼 미국이 발사 훈련을 하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하거든요. 미국도. 그 모하비 사막이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네바다주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막지대잖아요. 네. 수시로 발사 훈련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미국이 하는 거는 도발이 아닌가요? 왜 북한이 하는 것만 도발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무기를 우리 아랍에 그 방문할 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 미사일을 수출했잖아요. 네. 그 수출하기 전에 완성된 무기가 되기까지 얼마나 우리 남한도 미사일 발사 훈련을 많이 했는데요. 남측도. 그러면 남측이나 미국에서 발사 훈련을 하는 거는 도발이 아니고 북한이 하는 거가 도발이다. 이거는 지극히 미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말하는 그런 아주 민족 사상이나 민족의 앵글이 없이 네. 자주성이 없이 그냥 미국의 관점에서만 말하는 그런 언론의 습성인 거죠. 네. 그걸 우리가 따라서 할 필요는 없어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훈련하는 거는 자의적인 차원에서 하는 군사 훈련이지 네. 그게 도발은 아니죠. 도발을 하려면 서울로 쏘든지 뭐 오키나와로 쏘든지 워싱턴을 향해서 쏴야 되고 그 쏴서 그 어떤 파괴력이 실제로 확인이 돼야 그게 도발인 거지. 훈련을 하는데 그게 무슨 도발입니까? 본인들
자국을 어쨌든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위권 차원인 방위권 거죠. 일본 차원이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테러리스트인 거죠. 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목사님께서 좀 그 지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쐈다 도발했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쟤네들한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시도 때도 없이 일방적으로 쏜다 그런 느낌을 각인시켜 주거든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예. 마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우리는 평화롭게 가만히 있는데 도발이란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가만히 있는데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극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팀 스피리트 훈련서부터 뭐 을지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연합 훈련 같은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평양에 방문을 하는 체류할 때만 해도 여러 번 내가 경험을 했어요. 내가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남측에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었을 무렵 북한에는 초비상이 걸려요. 거의 준전시 상태라고. 남측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거의 모든 정규군, 예비군, 우리로 말하자면 예비군이죠. 그런 군사 조직이 풀 가동되고 완전히 뭐 그냥 그 민간군이 다 이제 비상사태에 돌입을 하거든요. 저렇게 훈련하다가 갑자기 올 수도 있다 그런 경각심 때문에 그런 그렇죠. 가장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미 합동군사훈련, 한미일 군사훈련, 기타 또 한국이 미국하고 또 이 한미 훈련을 또 은밀히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김정은 참수부대라고 하는 걸로 알려진 그런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산도 올리고 실제로 그런 훈련을 다이나믹하게 하는 것도 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극을 안 한다? 가만히 있는데 북이 먼저 미사일 발사 훈련한다? 그건 아니죠. 아니 네. 그러면 예산을 올렸는데 왜 태극기 부대들은 문재인 정부를 좌파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근데 목사님 말씀만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북한은 초비상이 걸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국 국민들은 뉴스에서 보도 안 해주면 훈련이 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보가 없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한 이유도 그렇고 네. 핵 미사일을 계속 고도화하고 첨단화하는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유력, 자신들을 이제 지키기 위한 국방력, 자유력 차원이고, 둘째는 제국주의와의 결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그러면은 일제 시대 때나 쓰는 용어를 지금도 쓴다고 말을 또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으나 아직도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아직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미 제국주의자들, 일본 제국주의자들, 그 제국주의의 야망을 아직도 내려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나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난 무조건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두 제국주의를 향해서 이 핵무기를 이제 좌표를 찍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로 향해서 핵 미사일을 좌표를 찍었다 그러면 그거는 공멸하고 자멸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남한으로 핵무기를 쐈다 그러면 그 핵무기의 그 후유증이나 여파는 피해는 사실 똑같이 공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일본 열도 안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가 있잖아요. 많은 미국의 군사기지가 일본 열도 안에 있는데 거기에다 좌표를 찍어놨어요. 일단은 북한이. 두 번째는 이제 하와이나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국의 핵 기지라든지 군사 기지에 좌표를 찍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미국도 우리와 똑같이 비핵화를 한다면 우리가 이 좌표를 찍는거나 공격의 좌표를 우리가 철수하겠지만 우리만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하라고 추궁하고 국제사회를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몰아가는 거는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북한은 똑같이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동시에 비핵화를 한다면 이거를 거두겠다. 네. 비핵화를 할 것이고 좌표를 설정한 것을 우리가 철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예,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디테일한 게 많아요. 이제 미사일 발사 훈련이 있고 네. 미사일 개발 훈련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미사일 개발을 하고 발사 훈련을 한 다음에는 검수 발사라는 게 있어요. 검수 발사. 검수 발사? 네, 처음 들어보는 말일 네. 거예요. 그 다음에 검열 발사라는 게 검열 있어요. 발사. 예, 검수 검수랑 발사. 검열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예, 검수 발사는 말 그대로 이미 상용화된 거예요. 무기가 상용화돼서 이미 무기가 제품이 만들어져서 각 부대에 실전 배치됐는데 이 실전 배치된 것을 몇 개만 착출을 해가지고 그 성능을 시험하고 안전성이나 이게 성능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훈련이 검수 발사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텔레비에서 계속 북한이 막 쏘는 게 한 가지만이 아닌 거예요. 개발 발사, 시험 발사, 검수 발사, 검열 발사가 있는데 검열 발사는 뭐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특수부대들이나 이렇게 실전 부대들 무기들 중에서 또 한 번 뽑아서 다시 한번 또 이 사람들의 무기 체계나 정신 상태를 검열하기 위해서 또 다시 발사하는 걸 검열 발사라고 그래요. 이런 다양한 발사 훈련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시험 발사는 아니거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자신들의 이제 자위력과 국방력을 가지고 미국과의 결전, 일본과의 결전이지 한국을 겨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장사정포라고 있어요. 장사정포가 있는데 제가 무장장비관, 평양 근교에 있는 무장장비관을 2번을 견학을 했어요. 네. 거기 보면 최초에 이제 북한 정부가 수립돼서 최근에 은하 미사일까지 모든 무기가 실물로 전시되어 있는 것이 무장장비관인데 네. 거기 가면 이제 온갖 무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장사정포만 1층에 전시되어 있는데 제가 그 무기 재원을 다 적어가지고 북측의 허락을 받고 그래서 남측의 민족 21 정창현 씨가 운영하는 그 잡지와 사이트에 그게 게재가 됐어요, 최초로. 이 장사정포만 가지고도 남측은 전쟁할 때 쑥대밭이 되고 불바다가 될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를 쓰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는 사실 정치적인 무기지 실전에 사용하는 무기는 전혀 아니에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유엔 상임위 이사국이 이제 6개 나라가 있지만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한 나라는 없잖아요. 뭐 일본 우리 이제 그 원자폭탄 그 터진 사건 외에는 핵무기가 터지면 지금은 공멸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 같이 죽는 건데요. 정치적인 무기지 실전에 쓰는 무기는 아니지만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훈련을 계속 하는 그 메시지는 핵 무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는 동등하다. 그래서 어떤 동등한 우위점을 확보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쏜다. 자기 김정은 정권을 고착화하고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쏜다. 이런 이제 평가는 이제 우익 관점에서 이제 늘 평가하는 소리고.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 텐데. 네네. 목사님 이 책을 내셨어요. 제목이 최재형 목사의 북녘 국립묘지 참관기, 남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역사 화해를 모색하다. 제목이 참 길지만 한자 한자 다 와닿는 단어들로 이렇게 조합이 돼 있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또 갔다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세상에. 예. 목사님 책 항상 두껍거든요. 예. 항상 놀라워요. 이걸 도대체 이 두꺼운 책을 세상에. 근데 예. 사실 우리 화해라고 하는 것은 화해라고 하는 단어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복음적 이슈거든요. 예. 근데 분단 70주년
이제 해방 7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2015년도였잖아요. 네. 2015년도를 앞두고 3년 전에 제가 프로젝트를 구상을 한 거죠. 뭔가 이제 재미교포로서 네. 또 목회자로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남과 북의 문제에 진짜 어떤 상징적인 어떤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개 산을 등정하는 것을 뭐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남한의 국립묘지 100%, 북한의 국립묘지 100%를 한반도, DMZ 이 아픈 허리를 따라서 네. 교차 방문하는 프로젝트를 세운 거죠. 그래서 북무성, 북한의 당국, 남측의 국정원 모든 이런 어떤 그 승인 시스템을 다 거쳐서 그 네. 과정도 어려웠죠. 네. 그래서 100%다 방문을 한 거예요. 3년 이게 동안. 3년 동안. 네, 그래서 네. 내년에는 남측의 국립묘지 탐방한 게 나오거든요. 네. 그것도 거의 70% 썼어요. 네. 근데 남측 국립묘지가 오히려 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남측의 국립묘지는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잖아요. 남한에 있으니까. 근데 북한의 국립묘지는 누구나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가고 싶어도. 그래서 이것부터 출판을 한 거죠. 네. 해서 정말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애국열사능이나 혁명열사능을 폭파시킬 겁니까? 남측의 대전 현충원이나 동작동 현충원을 폭파시킬 겁니까? 아니죠. 북한이 주도한 통일을 했다고 해서 남측의 현충원을 폭파시킬 수 없고 또 남측이 주도한 통일이라고 해서 북한의 그 국립묘지를 폭파시킬 수가 없잖아요. 다 품고 인정해야 돼. 네. 그게 우리 역사에서 이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어떤 국립묘지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백 장군의 묘지와 김유신 장군의 묘지만 봐도 그때 당시는 전라도의 계백 장군, 신라의 김유신 장군, 지금은 전라도 학생들이 경주에 수학여행 가가지고 김유신 장군 묘지에 참배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경주에 있는 학생이 계백 장군 묘지 와서 참배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대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경계선이 너무 치열했어요. 그 계백 장군, 김유신 장군 싸우던 그 전투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호치민 묘지를 우리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다 참배를 하고 남한의 대통령들도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다 호치민 묘지를 참배를 했어요. 네. 근데 불과 70년대만 해도 미국과 한국은 베트남전을 참전해가지고 얼마나 베트남과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그런데도 적국의 수장을 가서 참배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는 화해하고 그렇게 국교도 수립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체제가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국군 의장대 사열도 받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서 의장대 사열을 받지만 남과 북은 70년이 되도록 아무런 화해나 평화의 조짐이 없고 네. 오히려 그때 당시 박근혜 정권이었는데 더 아주 남과 북이 경색이 됐다고요. 그쵸. 70주년 그 무렵에. 통일은 그래서 대박이라고 내가, 하시더니만. 예,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남과 북의 국립묘지를 무덤을 방문해서 그냥 나 다른 거 한 건 없어요. 비석을 어루만지고 무덤을 어루만져서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울었어요. 네. 네. 그 우는 장면을 찍은 기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막. 근데 두 다리 쭉 뻗고 막 그렇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백치 같은 짓이기도 하고, 네. 7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총칼을 대고 으르렁거리고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외국인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느냐는 거죠. 같은 부모, 형제, 동포끼리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은 자도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데 네. 무슨 살아있는 사람이 서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을 하느냐. 그러네요. 죽은 자도 뭐 서로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남북을 오가면서 교차 방문을 한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그렇게 해서 서로 그런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줬던 거고요. 서로가 죽고 죽이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양측에서 열사로 독립유공자로 그 칭송을 받고 훈장과 표창을 받고 그 국립묘지에 안장된 거잖아요. 서로 죽고 죽여서 그 공로로 안장됐다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비극이고 슬픔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렇게 같이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없는가를 찾은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인물인데 북한에도 묘지가 있고 남한에도 묘지가 있어요. 양세봉 독립운동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도 묘지가 있고 남한에도 묘지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한쪽은 진묘고 한쪽은 가묘일 거 아니에요. 네. 북한에 진묘가 있고 남한에 가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항일 투쟁을 한 독립운동가는 남한에서도 존경하고 북한에서도 존경한다고 하는 역사적 가치가 공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24명이나 된다고. 남과 북이. 네. 똑같이 묘지가 있어 남과 북이. 네. 한쪽은 진묘면 한쪽은 가묘고. 이런 걸 내가 발굴해서 양쪽에 이렇게 알리고 뭐 그런 일들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남측의 국회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국가보안법 걸렸지만 남측의 남측의 국회의원들이 일대 국회의원을 일대라고 안 그러고 재헌의원이라고 그래요. 재헌의원들 2대 의원들이 다 북으로 올라가서 45명이 북한의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요. 네. 그리고 초대 서울대 총장 이춘호 박사, 초대 고려대 총장 현상윤 박사, 초대 동국대 학장 허윤호 선생 이런 분들도 거기 묻혀 있어요. 근데 왜 이분들이 북한에 묻혀 있는지 그 의미도 모르고 서울대 고려대 출신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네 초대 총장이 북한에 묻혀 있는 것도 모르고 국회의원들한테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강연할 때 물어봐도 국회의원들이 50명 가까이 북한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왜 이분들이 북한에 묻혀 있는가 그 배경과 역사적 의의도 설명하고 이 책에 그런 걸 다 담은 거예요. 네. 월북한 분도 있고 자진월북도 있고 북행도 있고 납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형식을 통해서 올라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를 내가 다 이제 객관적으로 담은 거죠. 네. 근데 북한에 국립묘지가 65개나 돼요? 65개. 예. 예. 국내에는 엄청 많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국립묘지 하면 딱 두 곳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서울 동작 국내도 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대전 현충원, 서울 동작동 그러니까. 현충원. 그 두 개밖에 없지 않았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예. 하는데. 예. 예. 근데 대전현충원과 국립현충원도 똑같은 현충원인데 네. 국립현충원이라도 대전은 보훈처 소관이고 동작동은 국방부 소관이에요. 전혀 달라 행정 시스템이. 그리고 국군묘지가 또다시 포화 상태가 되니까 원래는 국립현충원이 국군묘지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요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6.25 전쟁 중에 너무 전사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국군묘지가 필요하니까 헬기를 타고 쭉 서울 상공을 순회하다가 동작동 지금 이제 흑석동 중앙대 부근에 거기가 이제 좋다고 딱 찍은 거죠. 그래서 거기를 국립묘지로 한 거예요. 네. 해가지고 이제 묻혔는데 지금은 정치인들까지 거기 가세를 해가지고 또 전직 국가 원수들도 거기 묻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군묘지에 미국의 엘링턴 국립묘지라든지 북한의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같은 순수한 국군묘지가 아니라 이게 정치인들이 뒤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큐멘터리도 몇 편이 나왔어요. 내가 이게 책만 나온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도 나왔어요. 주권방송에서. 근데 거기에도 내가 이미 밝혔지만 대전하고 이 서울 동작동에는 순수하게 국군묘지로만 해야 된다. 정치인들은 다
이장을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분들의 묘지는 따로 또 구성을 하고 그래서 남측의 국립묘지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아까 뭐 이제 방송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김 목사님이 어떤 친일파들이 국립묘지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친일파들이 묻혀 있고 독립운동가들은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보훈처에서도 저를 2번을 만났어요. 내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통일뉴스나 여러 매체에서 사이트에 이미 올라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2015년도 당시에. 그러니까 보훈처 직원들이 보고서 자기들이 뭐 자문을 구할 게 있다고 저를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제가 자문을 깊게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나 항일투사들이 대우를 못 받는가 하면 4.19 묘지 알고 있죠? 수유리에. 네. 4.19 묘지 부근에 수유리에 또 독립운동가들의 묘지가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삼각산 쪽으로. 네. 그 다음에 또 어디 묻혀 있는가 하면 제천 지역에 아주 많이 묻혀 있어요. 제천, 충북 제천에. 네. 그 다음에 망우리 공동묘지. 그 인근에. 망우리 묘지에는 여러분이 아면 깜짝 놀라. 유관순 열사도, 네. 도산 안창호 선생도 망우리 묘지에 아직도 묻혀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용산 미군 기지에 원래 묻혀 있었는데 그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수백 명하고 같이 화장을 공동 화장을 해가지고 유관순 열사만의 시신에 죄가 따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화장한 거를 망우리에 묻었는데 그것조차도 또 못 찾아가서 따로 기념비만 세운 게 망우리에 유관순 열사의 묘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망우리에 있고 어마어마한 이 독립운동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효창공원. 효창공원에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백범김구 선생과 삼의사가 있잖아요. 윤봉길 뭐 이런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의 삼의사 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죠. 거기는 이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백범김구 선생이나 삼의사 같은 분은 구에서 관리를 하는 효창구에서 용산구에서 관리를 하는 묘지에 묻혀 있고 네. 친일파 장군들이나 친일파 인사들은 대전과 동작동에 양지 바른 곳에 묻혀 있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내가 다 한 겁니다. 네. 말이 되냐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의 묘지가 점점 국립묘지로 승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대구에 그 어느 한 국립묘지는 그러니까 대구에 우리 독립운동가들만 모신 묘지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묘지를 몇 년 전에 국립묘지로 승격을 했어요. 보훈처가. 대구 신암 선열 국립묘지라는 네.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푸시를 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나 국방부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는 신암 그런 선열 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효창공원에 백이사도 그렇고 이런 여러 망우리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이제 국립묘지로 승격이 될 거예요. 이분들은 돌아가셔도 지금 현충원에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혼백이 이런 친일파들하고 같이 뒤섞이는 게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그렇겠죠. 이제 독립된 지역을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국립묘지로 승격하도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남측에는 그런 국립묘지의 재구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국립묘지는 어떻게 65개가 되느냐? 이제 혁명열사능이 최고 이제 아주 그 레벨을 따지자면 급수를 따지자면 최고 1급 특급 국립묘지는 태안궁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유해를 안치한 그 건물이지만 거기는 특급 국립묘지입니다. 야외 분묘가 아니지만 두 번째는 대성상 혁명열사능, 세 번째는 해산에 저 지도 끝 해산에 보면 혁명열사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미리 애국열사능이 있어요. 근데 이 신미리 애국열사능도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쪽 날개에 점점 더 부지를 더 확장했는데도 거기도 포화 상태가 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서거하기 전에 그러면 각 도에 하나씩 또 만들자 해가지고 각 도에 10개를 또 만들었어요. 애국열사능은. 네. 그래서
각 도에 애국열사능이 또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자면 국군 참전열사 묘지가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 묘라고 해서 공항 근처에 연못동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6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6.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각 시마다 군마다 다 인민군 열사묘가 따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남측에서 올라간 동포들만 안장한 제북인사묘, 그 다음에 해외교포들 중에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해외교포들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따로 안장한 해외동포 애국자묘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거기도 이제 뭐 하여튼 특수한 묘지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도 부산에 가면 유엔군 묘지가 있는 것처럼 네. 거기도 중국 인민지원군 묘지가 전국에 수십 군데가 있고, 또 러시아군 묘지라고 그래가지고 소련군 묘지가 6.25 때 참전을 했잖아요. 러시아군 묘지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숫자를 다 합하면 65곳이 됩니다. 거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네. 이제 국가유공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국가유공자 대우는 아주 정말 똑소리가 나죠. 우리보다? 그러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 한국에 오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임산부석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의 지하철을 타면 임산부석은 없고 전쟁 로병석과 독립유광자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보게 된다면 이렇게 찬양 고무줄 아니 신고 북한에 지하철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 나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에 지하철이 있었어요? 북의 북한에 지하철이 있다고 찬양 고무를 하고 계십니다. 북의 지하철은 임산부석이라고 따로 안 써놔도 그분들의 순수한 양심과 순수성은 그냥 뻘떡뻘떡 일어나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양보를 해줘요. 근데 왜 전쟁 노병석을 두느냐? 정말로 참전 용사라든지 독립유공자 항일투사들, 그 다음에 난파된 공작원들, 네. 이 세 부류는 나라에서 특급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는 연금이 지급되고 그 공로에 따라서 지급되는 그 혜택이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잡혀가지고 나중에 소환된 비전향 장기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제가 평양의 비전향 장기수들 가족을 탐방한 시리즈가 이제 통일뉴스에 올라갔는데 거기 읽어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분들 한 분 한 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난파됐다가 공작을 수행하다 체포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감옥살이를 쫓기 한 사람이 40년이지 50년 다 이래요. 여기서 감옥 생활 하신 분들이 네. 비전향돼 가지고 이제 북으로 송환되신 분들인데, 가장 최연소 나이가 이재룡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제일 큰 평수에서 살아요. 105평짜리.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105평이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거의 축구장 같아요, 이 숙소가. 근데 왜 그렇게 가장 연소한 사람을 왜 이렇게 넓은 데를 줬느냐? 네 청춘을 가장 젊었을 때 공장으로 와서 수행을 하다가 네가 갇혀가지고 남한에 갇혀서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네 청춘을 보상해주는 차원이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재령 선생이 제일 큰 그런 자택에 사는 것도 봤고, 그리고 철저합니다. 그 상벌 체계가 그냥 두루뭉실이 아닙니다. 그 공로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리고 김동기 선생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분들 보면 다 작가로 전향을 하고 공부하고 소일거리 찾고 새장가 들고 사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다 아파트들이 좋아요. 네. 그거는 이제 보상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쟁 노병들이나 항일 투사들은 제가 이제 평양 냉면 유명한 옥류관 있잖아요. 네. 옥류관 마당 한쪽에 옥류 약수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영화 촬영 감독 김대실 감독이라고 있어요. 여성분이. 그분하고 영화 촬영하려고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그 부근에 있었는데
어떤 봉고차가 하나 승합차가 오더니 약수통을 막 수백 통을 실어가는 거야. 네. 굉장히 막 그 보기에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평양이 이렇게 공공성과 객관성이 있는 곳인데 한 사람이 저렇게 수백 통을 계속 실어 나르는 게 그냥 조금 이상해가지고 내가 조용히 다가가지고 물었죠. 다른 대기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네. 많이 어디에 이렇게 떠가는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은 우리 전쟁 노병 선생님들하고 독립 항일 투사들 안방까지 우리가 배달을 해줍니다. 나라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라에서 약수물까지 배달해 줄 정도로 혜택을 주는 거야. 그만큼 독립유공자들은 그렇게 떳떳하게 보상을 받는데 한국은 북파된 간첩들, 공작원들에 대한 대우를 안 해주고 군번도 부여를 안 해주고 행정적인 게 없어요. 북파 간첩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영등포 역전 앞하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산 앞에 가스통에 불을 붙이고 데모를 했다 그래서 가스통 할아버지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도 대우해달라, 연금을 달라. 근데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있냐고요. 북한은 공작원 가족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간첩이라는 말이나 공작원이라는 말을 안 써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통일일꾼이라는 말을 써요. 통일일꾼. 예. 근데 남한은 반대로 북한에 테러를 많이 했어요. 무장 간첩들을 많이 북파를 해가지고. 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근에 네. 이진산 육군참모총장이라고 있어요. 이진산 육군참모총장. 이분이 나중에 이해창 씨가 만든 당의 자유선진당의 국회의원도 한번 지냈는데 이분이 국회 대정부 질의할 때 자기 자랑을 했어요. 국회 연설할 때 자기 자랑을 삼아서 얘기했는데 내가 초급장교 시절에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군부대에 들어가서 30명의 인민군을 죽이고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천인공노할 얘기입니다. 어떤 그 인민군들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남측의 사단장이나 사령관이나 군단장들은 어떤 혁혁한 정과를 세워야 자기들이 진급하고 계급이 이제 올라가고 하니까 무조건 북에 올라가서 폭파, 파괴, 살해 훈련을 한 거예요. 네. 그게 혁혁한 정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도 무장공비를 계속 내보냈던 거죠. 그런 맥락과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막 이런 것만 표피적인 것만 보도를 하니까 북한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배우는 우리가 하나도 말을 안 하잖아. 네. 왜 그런지.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근데 북한은 첩보 요원만 마타하리 같은 고학력자들만 난파 간첩으로 보낸다고요. 네. 그래서 정보 수집만 하고 통일을 하기 위한 정보 수집만 하고 돌아가거든요. 북한의 간첩들이 남한에 와서 막 폭파시키고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김신소 사건 외에는 네. 김신소 사건도 새롭게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남측에서는 북파한 간첩들이 엄청 많아요. 북파 간첩의 숫자가. 그래서 남한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보안사령부 기무사령관을 앞에 두고 대정부 질문,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북한에 몇 명의 북파 간첩이 파견됐느냐 물어보니까 17,000명 정도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기무사령관이. 네.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숫자만 말한 거고 그거 10배 이상 되는 숫자가 북한의 북파 간첩으로 파견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북한에 가면 무슨 박물관이 있는 줄 아세요? 간첩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북한의 평양에. 진짜요? 예. 오. 제가 다음에 쓸 네. 2년 후에 나올 책이 간첩 박물관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때 이 이야기들이 다 나올 거예요. 남과 북의 이 스파이전이 다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왜 간첩 박물관이 생겼느냐? 간첩 박물관이 생겼다는 거는 남측에서 올라간 간첩들이 거의 다 붙잡혀서 노획물이 전시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노획물이 그렇게 전시가 많이 됐느냐? 여기서 북파 훈련을 시킬 때 귀순하는 다시
돌아오는 복귀 훈련을 안 시키는 거야. 거기서 다 죽으라고. 얼마나 야비한 짓인지 몰라. 그러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서울역 부근이나 이런 데서 전전하는 거렁뱅이들, 거지들 착출한 거고, 그 다음에 무기수 사형수들 중에 청송감호소 사형수들 중에 뽑아서, 그리고 일자무식 거의 학문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중에 뽑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폭파훈련, 파괴훈련을 시켜서 보내버리고 복귀 훈련을 안 시키는 거야. 거기서 죽으라고. 실미도가 생각나네요. 실미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돌아오지 못했냐고.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들은 살았으니까 우리 이 다친 거를 보상해달라, 연금을 달라, 군번을 인정해달라, 우리도 서류를 파일을 만들어달라. 우리가 정식 군인인데 군번도 없고 파일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가스통에 불을 붙인 사건이 바로 그 가스통 사건인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제 혜택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볼 때. 그만큼 남쪽에서는 많이 이 북을 간첩을 많이 보냈고, 내가 또 저는 이제 팩트 체크의 또 1인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나 인정합니다. 카더라라든지 이 음모론은 저는 철저히 배격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나라 1과 나라 2를 항상 내가 간다고요. 죽돌이처럼. 나라 1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 국립문서보건소 1이고 나라 2는 벌티모어에 있어요. 메릴랜드. 근데 거기 사안에 따라 다 서류가 다 다르게 있는데, 보면 내가 우연하게 본 거예요. 광주 항쟁 파일을 기밀 해제가 돼서 보려고 보다가, 또 박정희 시해 사건을 기밀 해제가 돼서 보다가 내가 이 부파 간첩을 하는 파일을 우연하게 본 거예요. 거기 보면 어느 정도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까지 부파 간첩을 보냈는가 하면, 프란체스카 여사가 여관첩을 내일이면 파송을 하는데 그 전날 여관첩을 데리고 파티를 열어주는 장면과 사진이 다 있어요. 정권 차원에서, 정보 첩보원 차원에서, 첩보부대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간첩을 이승만 때부터 수시로 보낸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보안사령부나 기무사, 국정원 이런 곳에는 다 진실이 담겨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우리로 말하자면 안보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간첩박물관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응? 이거 아무나 공개는 안 하는데 저는 한번 봤어요. 엄청난 노획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책을 쓸 겁니다. 네. 네. 뭔 얘기하다 이렇게 3점 들어갔는지 몰라도, 아무튼 북한에서는 독립유공자나 전쟁 노병들, 공작원들에 대한 대우가 국가 차원에서나 사회에서 존경을 해주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지만, 남한에서는 찬밥 신세다. 네. 네. 아예 처음부터 접근 자체도 좀 달랐던 것 같고, 그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되게 혐오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니 예. 정말 사실 사람이 다 소중하고 인간의 생명이 다 소중한데 그냥 쓰레기 처리하듯이 거기 가서 죽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거 참 그 사람들 이야기와 독백을 들어보시라고요. 검색만 해도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단체가. 부파 공작원들 생존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들이 정부하고 싸우면서 당한 게 일지로 다 적혀 있다고요. 네. 그들이 당한 서름이나 이런 거는 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아유, 대한민국 참 정부가. 그러네요. 이게 참 그런 사람들 1급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나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 분들도 대우를 해줘야 정상인 거죠. 그렇죠. 네. 정상적인 정부라면. 네, 맞습니다. 또 그렇게 안보를 또 중시한다고 하면서 또 그런 분들에 그러니까 대해서 말이 안 되는 네, 거지. 예. 목사님 그 처음에 이제 북한을 좀 되게 굉장히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고 가고 하게 되셨던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시작이 되신 겁니까? 저는 뭐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저의 어떤 멘토나 마찬가지죠. 92세에 돌아가셨는데 네. 우리 어머니는 6.25 전쟁 때 우리 집이 고향이 경기도 양평이에요. 네. 여기서 멀지 않죠? 제 고향 양평.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제 고향 양평인데, 제가 양평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랐는데 거기에 유명한 용문산 전투와 지평리 전투가 있어요. 6.25 전쟁 때
아주 엄청난 중요한 전투예요. 네. 6.25 전쟁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네. 그런 전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지평리 전투 때 프랑스군과 유엔군이 중공군하고 이렇게 전투를 벌였는데 중국 지원군이 퇴각을 하면서 네. 너무 열세에 몰려가 퇴각을 하면서 남한강을 건너서 이제 서울로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남한강변 주변에 사는 마을에 미군이 무차별 폭격을 한 겁니다. 네. 이 중국군이 숨어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사는 저희 고향 마을에도 무차별 폭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가 6.25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피난만 다니는 거 아니야. 전쟁 중에도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하고 그랬어요. 3년 동안의 전쟁이지만 평화 시기도 많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주 대인 관계가 좋았어요. 네네. 내가 우리 어머니를 닮은 거지.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날따라 오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그 마실 오듯이 와가지고 굴뚝에서 밥을 짓고 굴뚝에는 하얀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가고 장독대에서 뭐 장을 퍼내고 이러는 와중에 장독대에 미군 폭격이 떨어져가지고 현장에서 다 즉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가슴에 20개가 넘는 포탄 파편이 박혀 있던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 포탄 파편이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쌍둥이 어머니라는 분은 나하고 1살 차이 쌍둥이 남자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는 팔목이 잘라졌어요. 그분은 끝까지 사셨어요. 그분도. 그래 그런 비극을 맞이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제 젖가슴을 만지면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예요. 젖가슴을 만지면 딱딱한 게 만져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러면 말을 안 해주시더라고. 근데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딱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딱 앉혀놓고. 야, 이거는 미군이 떨어뜨린 폭격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북한이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북한이 그런 것만 알았죠. 6.25 때니까 미군은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고 북한은 우리의 적이니까 당연히 거꾸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거꾸로 얘기를 하신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북한군이 지나갈 때는 손수레도 우리 농부들 손수레도 밀어주고 밭일까지 해줬어. 그 지나가는 행군 대열 속에서도. 근데 미군이 나타나면 부녀자들 겁탈하고 우리 도망가기 바빴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 소리 들으니까 확 그냥 이게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나이인데도. 아, 이게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는 이승복 군과 1살 차이인데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세대거든 내가 1살 차이니까. 아니 뭐 저도 이렇게 하면 나이가 탈로나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학교 화단에 네. 이승복군 동상이 세워지고 막 꿈에 막 빨간 빨갱이들이 막 나를 쫓아오는 낭떠러지기로 내가 떨어지는 꿈도 꿨다고 얼마나 내가 그 방공교육을 받았으면. 그리고 방공교육 받을 때 우리 애들이 부른 노래도 있어요. 이거 적나라하게 한번 불러볼게요. 김일성 똥구멍을 발기발기 찢어서 암흑에 장가갈 디모데 장가갈 때 댐불 하나 해주자.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다니까. 이런 뭐 이제 상상만 해도 싫은. 기가 막힌 거죠. 그 후에 나온 게 이제 무슨 그 만화 영화 그 뭐죠? 그런 세대가 또리 장군 같은 이제 거. 또리 장군 저는 그런 마루치 아라치 그 세대마다 그런 게 이제 다른데 그 정도로 우리는 방공교육을 받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확 깨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학 숙제로 삐라를 주워오라고 그랬다고. 삐라를 네. 퇴비를 주워오고 솔방울을 주워오고 삐라 주워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우리 어머니의 생각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김영삼 전부 때 나도 그때도 어린 20, 30대 나이인데도 캐도 경수로공사 현장에 남측 근로자들이 많이 갈 때는 3,000명 정도가 북측의 캐도 경수로공사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자, 그게 아마 완공이 됐다면 북한의 전력 사정은 지금 엄청 좋아졌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수천억 원을 들인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틀어버렸어. 네. 그래가지고 60% 공정을 한 것을 중단시켜가지고 지금도 그걸 고철 덩어리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남측 근로자들이 3,000명이 가 있으니까 하나의 군대 집단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군대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종교가 필요하잖아. 개신교,
카톨릭 불교가 필요하잖아요. 군대 가면. 그래서 군목들이 있잖아요. 군종들이. 그것처럼 그 캐도 경수로 온사 현장 생활관 10만 평 부지 안에 우리가 교회와 성당과 절간을 짓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무에 내가 이제 관여를 해서 거기를 내가 가게 된 거예요. 최초로 북한에. 그래서 이제 지금도 캐도 경서로 공사 안에 개신교 예배당을 엄청 잘 졌는데 그냥 대충 진 게 아니라 빨간 벽돌로 거의 1000명 가까이 수행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지금도. 예. 그 성당도 서울대 교수가 건축학과 교수가 설계해서 예쁘게 성당을 빨간 건물로 잘 지었고 성당도 있고 이제 불교만 컨테이너에서 이제 그 법회를 드렸고 성당과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 건물이. 그 일에 관여하면서 내가 북한의 종교에 대해서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쵸. 이 남한에서 파견된 근로자들만 드리는 예배지만 북한 영토지만 그렇지만 이 울타리 넘어 북한의 주민들은 진짜 어떻게 종교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내가 그때부터 이제 사투를 벌리면서 현장 검증을 하고 정보를 빼내고 또 입수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때 항상 그 뭐 책으로도 내셨고 여러 뭐 기사도 내셨고 네, 했는데 예. 북한에는 500개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500개가 넘는 네. 가정교회가 있죠. 네. 다 가보신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이 양강도, 자강도까지 북한의 이 가정교회가, 처소교회가 이제 흩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컨셉이 뭐냐면 해방 직후 네.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얼마 있다가 또 발발을 했잖아요.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후복구를 할 때 전후복구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모든 건물과 빌딩을 다시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종교기관과 종교시설물도 예를 들어서 개신교 교회나 성당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성당과 교회를 실제로 십자가가 있는 그런 걸 짓기보다는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와 처소교회로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북한의 기독교 내부와 그때는 이제 우리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아니라 조선 기독교 연맹이었어요. 조기련과 조그련이 달라요. 역사적으로. 지금은 조그련이지만 네.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결의가 있어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여동생 안신호 권사님이 주도를 해가지고 안신호 권사님이 여맹위원장이었는데 여맹위원장증을 성경책 갈피에 딱 놓고 김일성 수상과 단판도 짓고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교회당을 복구하는 거 대신에 가정교회 처소교회를 만든 거예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마을 회관 이제 또 인민위원회가 모이는 그런 공공 건물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언제 한번 제가 특강을 할 일이 있으면 그때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마을 회관이나 이런 데서 예배를 마음껏 드려도 돼요. 네. 그걸 처소교회, 가정집에서 드리는 걸 가정교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많은 그 한국 이제 보수 교회 교인분들은 정보가 없다 보니까요. 예. 대체적으로 북한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냐면 이제 중국 하면은 중국에도 가정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자교회라고 삼자교회 있죠. 어영교회라고 이렇게 흔히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북한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보수 교인들의 의식 가운데는 북한은 평양에 칠골교회라 봉수교회가 있는데 이게 마치 중국의 삼자교회 같은 어영교회고 그쵸. 나머지들은 다 가정교회인데 이 가정교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삼부자만 신으로 추앙하게 한다. 그래서 막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뭐 칠골교회 뭐 여성 목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뭐 김일성 주석이라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 되게 많이 팽배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한 가정교회 하면은 아니 정부에서 인증받지도 않고 승인도 안 된 그런 삼자교회가 아닌 그런 숨어 있는 가정교회로서 핍박받고 그리고 탈북
목자분들 이제 간증이나 이런 것들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이 지하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가지고 뭐 고문 당하다가 뭐 누구는 뭐 혹독한 고문을 당해서 겨우 탈북해가지고 불어고통해서 남한에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잘 해주셨어요. 네. 질문 안에 질문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분은 질문 자체도 모순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질문도 너무 우리 디모데 목사님 같이 쌈박하게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북한의 공식 교회라고 그러죠. 공식 교회가 있고 비공식 교회가 있는데, 공식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봉수교회, 칠골교회, 평양 제1교회, 예. 그다음에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그 정백교회, 예. 그다음에 장충동에 있는 카톨릭 장충교회,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직장교회가 있어요. 직장교회는 북한 영토 안에 남한에서 세운 교회가 직장교회가 있어요. 네. 어디가 있냐면 금강산 안에 금강산 교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평양 과기대 안에 그 게스트하우스 안에 1층에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대학교회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제 기념관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어딘가 하면 이제 황해도 은율에 가면 은유룹 교회라는 데가 있고, 또 이제 양강도에 보면 포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기념관 교회로. 그 기념관 교회로 왜 남아 있느냐 하면 은유룹 교회는 김일성 주석에 붙인 김영직 선생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숭실대학을 나왔고, 그분이 기독교 정신으로 항일 투쟁을 한 거에 대한 모든 업적과 유적물들이 그 은유룹 교회 안에 전시대가 되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역교회는 아니고 그냥 기념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평교회는 김일성 주석의 일가가 그 교회를 섬기고 세운 교회입니다. 포평교회라고 해가지고 네. 포평이 혁명사적지 안에 있는, 그래서 김영직 선생의 그 동생 되는 김형권, 또 김일성의 삼형제가 있잖아요. 김일성 주석의 본명이 김성주인데 김철주, 김영주, 이 삼형제, 또 아버지 쪽으로 작은아버지, 이런 분들이 풍금을 치고 찬송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주일학교를 했던 교회가 포평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고, 이렇게 해서 기념교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교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예배 사역교회는 513개의 가정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수의 지상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지상명령을 우리는 그냥 아주 이 앵무새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이거를 벗어나면 뭐 죽는 줄 알아, 다들. 예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뭐가 예수의 지상명령입니까? 그거는 도금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근데 조구련 목사들이나 북한의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의 지상명령은 조국 통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국 통일. 성경에 어디 조국 통일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성경에는 조국 통일이라는 말이 없지만, 오늘날 예수가 살아있다면 바로 남과 북의 모든 불행의 원인과 이런 거는 분단이기 때문에 조국 통일이 가장 급선무 미션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어느 쪽이 신학적인 수준이 높냐 이 말이에요. 성경 해석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틀에 박힌 이런 아날로그식의 이런 아주 극우적인 관점의 어떤 근본주의의 관점의 앵무새 같은 성경 해석이 좋은 겁니까? 인원이 많지 않고 신학생도 많지 않고 교세가 약하지만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경을 올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수준이 높다고 나는 봐요. 여기는 신학 공부도 10년을 더 하고 그렇게 많은 바이블 스타디를 하고 연장 교육을 하고 아무리 많이 모이고 선교를 하고
교회에 많은 목회 일정이 있어도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성경의 핵심은 then there, 그때 거기서와 right now, here, 여기서라고 하는 거와 접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언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게 복음인데, 그거는 배제되고 역사성과 사회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경 구절만 가지고 달달달달 앵무새처럼 떠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회와 역사는, 이 세상은 사회와 역사로 굴러가는데, 그래가지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합니다. 어떻게 철저하냐?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주체사상이 뿌리가 내린 교회가 북한의 500개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김디모데 목사님마저도 속으로 주체사상 저거 아닌데? 근데 주체사상이 뭔지부터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조은존 목사님하고 한신대에서 최초로 주체사상으로 박사학위 받은 정대일 박사하고 같이 이렇게 그 연구소를 설립을 했거든요. 제가 그 연구소 할 때 축사를, 내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축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대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리스도와 주체사상과의 대화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예.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 크투 같은 데서 막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빨갱이들이라고.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왜? 주체사상을 너무 몰라.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사상이 아닌 거예요. 이 프레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주체사상이 뭐냐?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5천년, 반만년 유구하게 우리 민족에게 내려왔던 우리 민족 정신과 가치예요. 우리 몇몇이 흐른 우리 민족성을 드러내주는 아주 훌륭한 자주와 주권과 강한 자아를 나타내는 사상이 주체사상입니다. 그래서 한자 수고도 있어요. 응?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주인이 되면 그것이 곧 진리의 세계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전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김일성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김정일이라고 하는 이 두 북한의 지도자가 이것을 학문화하고 철학화를 해가지고 체계화를 한 거지. 근데 이 남측에서는 이게 표피적인 사람들이 주체사상은 김일성 사상이야. 주체사상은 김일성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건 김일성, 김정일 본인들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본인들이 이것을 미국과의 결전에서, 대미 결전에서 단지 이 주체사상을 학문화한 걸 가지고 추동 세력화한 거예요. 대미 결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민들을 2,500만 명의 인민들을 똘똘 뭉치게 정신무장을 해야 되잖아. 그 정신무장을 시키기 위한 추동 세력화를 한 거는 맞지만 이 주체사상 자체가 김일성, 김정일 사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일본하고 맞서서 싸웠던 그 전투, 강화도 조약 한해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왜 쳐들어왔냐고요? 바다의 이 심해를 다 측량하려고 쳐들어왔다고 이놈들이, 일본 놈들이. 그 자기들이 이제 우리 조선을 침탈하려는 계획으로 이미 다 우리나라 이 영토의 바다뿐만 아니라 영토 이런 걸 다 침을 삼킬 때 우리나라가 과감히 맞서가지고 싸우고 그러나 이듬해 결국은 강화도 조약을 맺었지만 불리하게 그 정신도 주체사상이야.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 6.25 전쟁 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또 북한 측이 미국과 싸웠던 부분도 사실은 다 이제 대미 결전 주체사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래가지고 네.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거에서 아주 굉장히 알러지를 갖고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사상과 예수의 사상과는 아주 대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체사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주와 주권과 주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가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이 기관이고 이 언론이지만 우리 평화나무가 이거는 제가 꼭 신뢰를 무릅쓰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복음과 관련된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한국 기독교가 외국 기독교는 안 그래. 한국 기독교는 반주체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요. 네. 이 교회 신앙이 좋으면 어떤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의지와 자아도 맡깁니다. 나는 허수아비입니다. 다 내 길을 인도하시고 견인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게 목사들이 만들어버렸어. 아주 뇌가 없는 인간으로. 그쵸, 뇌는 그게 잠시- 제일 기독교 신앙이 좋은 걸로 만들어버렸는데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강한 자아를 만들어야 되고 자기 주권과 의지와 주체가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그 기독교 정신인 거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래가지고 목사의 교리와 설교와 이 어떤 교조적인 걸로 이끌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아주 그렇게 문해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노뱀에 물린 사람들을 쳐다볼 때 노뱀에 물린 사람들이 뱀독에 해독이 되기 위해서는 노뱀을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고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살았냐고요. 쳐다보는 거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자기의 의지잖아요. 죽어도 안 쳐다본 사람은 절대 뱀독에 해독이 안 됐어요. 쳐다보는 거는 그 사람의 의지와 주권인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 그건 예수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주권과 의지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거지 이거는 예수의 영역도 할 수 없는 게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주권과.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어린 양의 문설주를 바른 것도 마찬가지죠. 문설주를 바르고 그거를 믿는 것도 결국 내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아주 그냥 내 판단력과 의지와 전략과 계획과 나의 액션, 삶은 행위는 완전히 제로 상태고 모든 걸 맡긴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상한 희한한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 한국 교회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목소리가 지금 점점 커지셔서 네. 안타까움에 이제 제가 이 목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취지와 방향은 어느 정도 좀 네. 공감도 되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카이로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시거든요. 복음주의자분들도 네. 계시고 그렇죠. 예, 예. 기장분들도 계시는데 네. 제가 아까 그 독일 외신 기자 그거를 언급했던 거는 그게 워낙 이 보수교회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 내용이.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안명부 선생님께서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그 서거한 이후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예수의 부활이다, 전태일의 부활이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신학적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네. 약간 그 신학적 아카데미칼 관점에서는 존중하고 아 저런 관점도 있겠구나 했는데 이 북한이 워낙 폐쇄된 사회고 워낙 그러다 김일성 보니까 오해 우상- 소지가 예, 많았습니다. 김일성 우상화가 예. 심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은 딱, 아닙니다. 예, 그런 아카데미칼한 관점을 그 여성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얘기 안 하면 가서 죽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네, 그렇지 체감이 더 않습니다. 많거든요. 네. 제가 뭐 공식 교회라든지 가정 교회에서 설교를 제가 아마 굳이 카운트를 하자면 제일 많이 북한에서 설교를 한 사람일 텐데 평양 봉수교회 그 정전협정 60주년 때 네. 제가 최초로 초빙받아가지고 봉수교회당에서 두루마기 입고 설교했고 칠골교회를 리모델링해서 거의 말이 리모델링이지 새로 짓다시피 했는데 그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시기라 굉장히 완전히 단절된 시기인데 제가 이제 미국이나 남측에 내려와서 많이 이제 후원하고 지원하는 걸 하고 해서 제가 공사 현장에도 방문을 했고 입당식을 할 때 제가 초빙 받았잖아요. 입당 예배 설교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장충 성당에서도 설교를 하고 부활절 날 또
러시아 정교회, 정백교회에서도 설교를 하고 가정교회에서 설교하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설교를 많이 하니까 기자들이나 또 이제 강연할 때 질문자들이 목사님 설교 검열 안 하십니까? 근데 그건 정말로 단 한 번도 내 설교 온 거를 보자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럴 주체 세력도 없는 거예요, 북에서 나를. 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 경기장에서 10만 명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했을 때 원고 보자고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청와대 참모나 문 대통령도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거의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막 그냥 총칼로 위협하고 그렇게 김일성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하면 거의 그냥 가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 여성 목사는 자기 소신대로 한 거예요. 어떤 전태일 열사의 캐릭터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런 차원인 거지. 네. 실제로 김일성 주석이 예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않죠. 북한에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강 씨나 홍 씨가 뭐 죽어서 무덤에서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서 살다가 운명하면 의학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그 사람은 비록 의학적으로 죽었지만 그 사람이 속한 사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에서 그 사람은 영원히 함께 같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영생탑에 정신이 계승되는 그 거예요. 계승된다는 뜻에서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영생탑도 김일성, 김정일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지 무슨 교리적으로나 뭐 어떤 이 육체적으로 우리와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근데 목사님 대형 교회에서 강연 초청 같은 건 안 오죠? 대형 교회에서 하면 그 교회는 아작이 나고 술렁술렁거리고 나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했지만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시끌벅글했어요 나 때문에. 그래서 원장이 사색이 돼가지고 전화 오고 처음에는 잘 모르고 부르셨나 보다. 그죠? 저 기장 측에서 제일 오래된 네. 100년 된 청주 우암교회에서 기장 측인데도 내가 설교해가지고 파문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제 하고 있는 도중에 박차고 나가는 사람의 쑥덕쑥덕대는 사람의 소란이 좀 있었죠. 아니 이게 케네스베 목사님처럼 하셔야 이게 그러면 제가 아마 많이 모를 여기서 텐데. 체류비 걱정도 안 할 겁니다. 네. 나는 여기서 체류비 걱정도 하고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인기 끄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인기 끄는 방법도 알고 강사비 잘 받는 방법도 알고 이 정도 북한 전문성을 가지면 웬만한 지상파 방송이나 웬만한 방송에 무슨 북한에 이슈가 있을 때 전문가 그 해설이나 이런 그렇죠. 조언할 때 얼마든지 나는 픽 받아서 나간 출연을 받을 수도 있죠. 떼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시는 이유는 그거는 신앙 팩트를 양식인가 얘기를 해야 봅니다. 되고 네. 내 양심과 내가 본 바로 어긋나기 때문에 북을 이렇게 뭐 비하하거나 격하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괜히 이게 반복적으로 반통일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앵글로 북을 바라봐야지 그렇게 우리가 다른 각도로 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세 차례나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을 하면서도 삶은 소대가리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개성공단을 개방한다는 것도 트럼프한테 가서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이가 얼마나 그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민족 이성을 안 가져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민족 감성이 아니라 미국의 뒷다리를 잡고 따라가는 그런 민족 감성이 아니라 민족 이성을 가지고 민족의 자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상대해야 돼요. 지나친 반미도 나쁘지만 지나치게 미국을 추종하는 숙미도 아주 나쁘죠. 그래서 용미, 미국을 활용하는 용미, 우리 국익에 맞게 나는 국적이 미국 국적이지만 내가 뭐 어디 편을 들겠어요. 우리 조국의 편을 들지. 용미의 관점에서 우리를 해라. 근데 윤석열 정부는 기가 막힌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청와대에 안 들어가는 거는 좋다 이거야. 뭐 국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근데 아니 하필이면 들어가는 데가 네. 하필이면 들어가는 데가
미국의 사령부가 있는 그런 용산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고 출근하는 게이트가 미군 부대 13번 게이트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군 부대 땅으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의 주소가 G코드만 말하자면 캘리포니아 90057이에요. 근데 용산의 G코드하고 동두천의 G코드하고 지금 평택의 G코드가 캘리포니아 900로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의 에피소드가 뭐냐면 미국의 유학생들이 내 주변에 많잖아요. 얘네들이 한국에 자기 부모님들한테 소포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낸 줄 아세요? 용산의 미군 부대로 우편물을 보냈다고요. 한국으로 보내면서. 그러면 같은 캘리포니아 안에 소포 비용뿐이 안 나와요. 그만큼 용산과 평택과 동두천은 대한민국 주소가 아니라 미국의 주소입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 땅이에요. 실제로. 법적으로도 미국 캘리포니아 땅입니다. 이 안에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기를 들어간다는 거는 자주와 주권을 내팽개친 거고 미국의 치마폭에 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전적인 의미로 호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가 않은 거죠. 말이 됩니까? 목사님, 우리 윤 대통령께서 네. 얼마나 자주적 의식이 강한지 네네. 유사시에 미사일도 쏠 수 있다. 예, 미국 작전군이 미국한테 그것도 없이 그냥 예. 자체적으로 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예. 발언을 한 거 보면은 네네. 무식하면 뭐 용감한 거죠. 예. 자주적 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뭘 몰라서 하시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뭐 김정은을 혼내주겠다는 말을 쓰질 않나 뭐 그런 거는 이게 뭐 조금만 알면 그런 말은 못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만들 줄 몰라서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 노무현 수 때도 있죠. 그 네. 조금 핵 폐기물 가지고 뭐 좀 하려다가 미국한테 들켜가지고 좀 공경을 치른 적이 있는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안테나를 다 심어놨잖아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건 완전히 진돗개도 이런 진돗개 없어. 냄새만 킁킁거리면 다 맡아. 어디가 무슨 그래서 핵 폐기물도 정확하게 0.019g까지도 정확하게 사이즈 체중을 그람을 재가지고 핵 폐기물도 IAEA나 미국이 실사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 이걸 가지고 혹시 실험하지 않나? 전 세계를 상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오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이 있는 용산에 그 앞에 잔디밭이 있잖아요. 그 잔디밭에 조금만 파내려가면 거기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이 인공위성과 관련된 케이블이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류인원들이 남아있는 미군 기지를 다시 짓는다고 하는 건데 그 미군 기지를 어디다 짓는가 하면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사 바로 정면에서 볼 때 오른쪽에다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국방부끼리. 네. 양쪽에. 그래서 이 얼마나 넌센스냐고. 그러니까는 미국은 말로는 철수했다 그러잖아요. 철수해가지고 용산에서 철수해가지고 용산은 반환을 해가지고 평택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직도 반환이 안 됐어요. 용산구청장이 우리 안양대학교 동문인데 이분한테 이 성구청장이라 이번에 이제 바뀌셨지만 그분 내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아직도 그대로요. 그러니까 미 대사관을 거기다가 지려고 그러고 지금도 대통령 청사 앞에 잔디밭을 팔 수가 없어. 거기를 파면 미국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팔 수도 없고 그것을 파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땅에서 모든 미군이 다 철수를 해도 이거를 감시하는 인원이 잔류 인원이 남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남아있는 잔류 인원들의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게 바로 대통령 청사 옆에다 짓는 거예요. 드래곤 힐 호텔과 함께 네. 그걸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청와대실이나 국방부가 지금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자주와 주권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소홀히 하고 이거 북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예. 네, 또 좋은 시간대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마무리로 6월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잠깐 다녔던 교회는 6월 25일 날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호국 보훈해달라고 하지 조국의 않습니까? 원수들이 이런 노래 예배 시간에 부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씨 교회에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약간 막 혼자 이렇게 읊조리고 막 이랬었는데 예. 뭘 자꾸 무찌르제. 자꾸 6월 달만 되면 특히 무찌르제요. 그래서 우리 특히 신앙인들이 6월 또 호국 보훈의 달 특히 어떤 마음으로 또 이 달을 보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 좀 마무리로 얘기해 주시고 네,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에 우리 현충원을 정치인들이 뭔가 대선을 출마할 결심을 한다든지 당선이 됐다든지 이럴 때는 꼭 국립묘지를 찾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6월 달이 되면 특히 뭐 3월 달도 그렇고 묘지를 찾아가는데 이게 그 묘지에 관한 책이잖아요. 근데 일방적인 시각은 곤란하다는 거죠. 북한의 국립묘지에 관한 이 책을 읽어보면 더 객관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굳게 믿고 있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한 고착화된 신념이 제가 이 쓴 책을 읽어보면 아마 깨지고 프레임이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시각이. 그래서 그 6월이 오면 아까 말씀한 대로 무찌르고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방공강 현장이 아니잖아요. 네. 목사는 방공투사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때 당시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말씀이거든요. 980년 동안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남한국 유대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잖아요. 900 몇십 년 동안 1000년 가까이. 그거를 예수님이 깨는 발언이라고요. 내가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얘기는 방공에 걸리는 얘기죠. 방공 국가보안법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장벽을 허는 거야. 장벽을. 국경의 장벽을 헐고 이념의 장벽을 헐고 혐오의 장벽을 헐고 그런 분이 예수인데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이 근본주의자들, 이 보수주의자들은 잘 들으세요. 예수의 정신은 장벽을 허는 건데 왜 장벽을 더 높이 쌓냐 이 말이에요. 왜 북한과 장벽을 쌓느냐. 예수님은 만나러 가겠다 이거야. 예수님은 만나러 가셔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여성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개인적으로 해방을 시켜가지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 가가지고 복음을 다 전파해가지고 복음화 시켰잖아요. 그게 예수의 방법인데 어쩌자고 북을 증오하고 무찌르고 파기하고 흡수한다고 그러고 북진한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북을 민족의 앵글로 바라보고 민족의 이성을 가지고 네. 동포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재적 접근으로 북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또 꼭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남북이 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통일될 때 그런 장점들만 싹 다 이렇게 취해서 그럼요. 통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네. 사회주의라 그래서 다 100%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자본주의라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앞으로 통일조국, 통일된 우리 남북은 사회주의의 최고 좋은 장점과 자본주의의 최고 좋은 장점을 따서 네. 우리 것으로 이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지금 사회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의료보험 혜택도 보고 다 네, 사회주의잖아요. 그럼요. 네.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를 사회가 보증해 주는 게 사회주의거든요. 네. 유럽은 이미 다 그 시대가 끝날 정도로 그런데 철이 다 지난 건데 우리 이제서 그걸 하고 있는데 또 북한도 마찬가지지. 뭐 이제 자본주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잘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우리 평화나무나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이슈를 제시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내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얼마나 또 공격이나 이런 게 많으시겠어요. 타도 최지영이 여기 네. 요새 많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인데 목사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또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